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박찬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첫 발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생물 다양성도 기후에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배출이 예상된다라고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50% 이상 감소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 완화를 하면 생물 다양성 보존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이 탄소 완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생물 다양성 증진에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결국은 탄소 중립이라고 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약속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탄소 중립이 2050년에 달성된다 하더라도 1.5도 이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가뭄도 증가할 거고 강수량도 증가할 거고 뭐 태풍도 증가할 거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결국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고, 생물 쪽에서 조금 얘기하거나 뭐 식량안보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많은 식량 자원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생산이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곡물 가격 상승이라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찌 보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현상이 원자재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데,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후에 적합한 종이 살아나가기만 하면, 그게 이제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활동 자체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을 같이 이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건, 기후가 생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영향을 받을 때 그 하나의 보호 수단으로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 어렵게 든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이야기를 이제 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드리고 싶은 건 환경과 관련된 협약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국제 협약이.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협약, 다른 하나가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협약,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막화와 관련된 협약, 네 번째가 람사르 관련된 협약입니다. 람사르는 결국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습지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자체를 협약의 대상으로 또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의정서 또는 이제 협정까지 만들어졌죠. 결국 아주 구체적인 기술 순서까지 선택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갔다고 하면, 생물 다양성은 아직은 의정서 단계입니다. 결국 나고야 의정서에서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유전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간의 어떤 공유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물 다양성을 이용하는 어떤 기업이 나중에 그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거에서 불합리한 지분을 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전 자원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등록을 굉장히 많이 해 나가고 있고요. 기후 변화 같은 이제 위협 대상 종에 대해서는 그 유전자 은행을 통해서 보호하는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가는 기업 활동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후변화라는 생물 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2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해결 수단에 대한 논의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협약입니다. 하나는 왼쪽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거고, 오른쪽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협약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된 협약에서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 산정 체계를 갖춰서 얼마만큼의 감축을 해나갈지에 대한 것이 파리협정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1.5도, 2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각 국가가 어떻게 기여할지,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TCFD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반면에 이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겁니다. 생물 다양성도 결국 기업의 활동이나 국가의 어떤 번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주고 있는지 등등도 계산되고 있고, 또 다른 형태로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환산시키는 작업들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또 기업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TNF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과 관련된 재무 공시를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결국 이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것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 2가지 표를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기후변화 문제랑 생물 다양성 문제는 같이 가는 거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후 문제도 땅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생물 다양성의 문제도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활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만들어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변화에 대한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게 국제사회의 일관적인 어떤 목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관련해서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작년에 자연기반 해법을 덧붙여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과제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 부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고, 그래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보면 환경부는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류화를 시키겠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보호, 서식지 보호, 보호 지역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 어떤 기본 계획에도 보면 감축과 적응에 대한 문제를 담아내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유유부지나 국가의 어떤 중요한 공간을 녹색 복원해가지고 실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가겠다라고 하는 공간 전략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작년에 자연 생태 기반 어떤 기후변화 적응 완화에 대한 어떤 전략까지도 만들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들을 국가 부처에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움직이는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후변화 위기와 대응과 관련해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시키기 위한 두 가지 큰 프레임이고,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된 협의체, 하나는 자연기반 관련된 재무공시인데, 결국은 뭐 여기에 있는 핵심은 다 아시겠지만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후와 관련된 완화의 노력의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료업 같은 경우는 그 기후변화가 오면 그 자체가 변화가 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 자연 관련 재무공시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프레임이라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생물 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체계 중에 하나의 핵심은 어찌 보면 지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자연 관련 재무공시에 대한 협의체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환경 자산이라고 불리는 거,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광물 자원일 수도 있고, 그런 환경 자산을 이용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기업들 또는 환경 자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자연 관련 재무공시의 어떤 이해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눠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 체계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뭐 육상, 담수 생태계, 해양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생태계를 구분해서 보는지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또 하나 좀 이해해야 될 이제 그런 사항들이 그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을 다시 이제 계속 들여다보면 그게 결국은 또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또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생태계 서비스를 잘 보고 있는 지역과 보지 않는 지역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작동되는 자산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자연 관련 재무 공시의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존 보건 활동이나 기타 등등 활동을 했을 때 자연 자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이나 또는 생태계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을 잘 유지 또는 증진하는 그런 것들도 자연 기반 관련된 재무 공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보면 뭐 많이 스터디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 기후 변화 관련된 재무 공시랑 비슷하게 자연도 립 접근법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지역에 나와 관련된 재무공시 요소가 있는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연과 관련된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미 다른 어떤 체계를 통해서 많이 스터디를 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이에 자연 기반 재무공시도 릭 접근법을 쓰라고 최근에 이제 결정됐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목적 기반으로 하자. 어찌 보면 자연 기반 재무공시가 아까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이언스 베이스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세상이 결국 화학 기술에 의해서 대부분 문제가 풀렸다고 봅니다. 하지만 화학 기술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연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보존 보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실체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이고요. 뭐 앞에 뭐 두서없게 조금 설명은 드렸지만 결국 이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이제 이 생물 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런 체계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존 또는 복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저에 깔리고,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물 감소에 엄청 영향을 주니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행동 자체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활동이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위험 요소 중에 남획이라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 요인들로 이제 꼽혀있고 있거든요. 또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어쨌든 개발을 해야 새로운 어떤 발전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예 사회 구조를 조금 전환하는 방식, 생산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행동으로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것인지, 앞에 보시면 아까 그 기후 완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 효과 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처럼 이 기후 행동 자체도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연구한 걸 보면 뭐 RCP 1.5 정도로만 갈 수 있는 그런 SSP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사회 경제적인 경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생물 다양성 로스를 10% 이내로 줄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저감시키는 양과 연관되면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몇 퍼센트를 또는 0.0 몇 퍼센트를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속에서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조금 더 포지셔닝 하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단순히 생물 다양성만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기후변화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이미 이제 IPCC 보고서에서도 그걸 목표로 했습니다. 이미 이제 아주 명확한 목표는 1.5도라고 하는 기후 완화 목표이긴 하지만 그 안에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후 어떤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근원적인 수단이나 어떤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미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한 축이고요. 또 다르게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도시 체계를 바꿔야 되고 기업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정량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SDG에는 이미 지표화된 수단, 목표를 말하고 있고, 지표화된 목표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에 대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후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SDG를 잘 독려해가지고 기후 완화도 시켜가면서 생물 다양성도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노력으로 최근에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가 간 패널인 IPBS와 기후변화 관련된 패널인 IPCC가 공동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완화 활동을 하면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보존 활동을 하게 되면 기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동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물론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설픈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게 얼마만큼 공고하게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숫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은 이제 과학자의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민간 시민이나 기업은 이런 어떤 방향성과 관련된 동의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전환을 위한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어찌 보면 기업 활동에 있어서 SDG라고 하는 활동 체계가 어찌 보면 그 무엇보다 상위의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DG라고 하는 것에 속에서 기후변화 어떻게 가져갈지, 생물 다양성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게 만든 조금 구체적인 자료인데, 결국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거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SDG랑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기후 관련된 적응 활동이나 완화 활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이 굉장히 많은 보고서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만약 원자재와 관련된 거면 우리는 SDG 일본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또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들이 정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법정 계획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각 생태계별로 이런 노력들을 해서 탄소 흡수도 증진시키면서 기후 완화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약속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술 투자나 이런 것까지 해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과 기업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국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조해 가면서 국가 정부 부처랑 지자체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가면, 결국 이의 활동에 대한 어떤 엄밀성과 증명은 정부가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기업의 ESG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기후변화 관련된 것, SDG와 관련된 것, 생물다양성 관련된 그런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물론 단순히 워딩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미 목표가 있는 것을 수단의 결정에 대한 문제로 남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과 관련된 건 공간에 대한 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하고, 해결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과학화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다는 못하고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계획적 보호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고 모니터링 하면서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정량화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정리드리면 정량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기후와 탄소화의 문제랑 생물다양성 문제는 같이 가야 되고, 그 큰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SDG니까 SDG 지표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정량화를 하면 그 속에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이고, 어쨌든 많은 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자연 기반 재무 공시의 체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하신 후에 그거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더 명료하게 가져가면 결국 TNFD든 TCFD든 이건 기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거나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기업의 어떤 활동과 어떤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여기서 논의된다고 하면 결국 ESG의 많은 활동들은 지구적 차원이거나 지역사회 활동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